다 이제 보실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문제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공법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인데, 몇 번 그냥 해보셔야 됩니다. 몇 번 같이 이제. 자, 1번부터 볼게요. 대지로 조성된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그중, 오타가 있는데, 자, 700m가 아니라 700제곱미터입니다. 그 제곱 하나 넣으시고요. 자, 오타. 700제곱미터. 자, 700제곱미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그렇습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니까 각층 바닥 면적이 합계였죠? 각층 바닥 면적이 합계예요. 이게 이제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연면적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냐면 건폐율하고 용적률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의 높이였죠? 건축물 높이. 용적률이 크면은 큰 건물 짓는 거고, 용적률이 작으면 이제 높이가 낮은 건축물 짓는 겁니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옆으로 퍼진 건물, 뚱뚱한 건물 짓느냐, 아니면 이렇게 바싹 마른 건물 짓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은, 자,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리고 여기 곱하기 100. 이걸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이제 용적률 공식이었죠? 용적률 공식인데, 요거는 가중평균한 용적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처음에 수업했었어요. 거기 교재 7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75페이지에 제가 그때 문제도 하나 하고 했는데, 그 문제예요. 가중평균한 용적률. 75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재. 거기 보시면, 뭐 일단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했죠? 네, 그래서 그 문제예요. 그럼 자 보겠습니다. 지금 1000제곱미터의 땅이 이렇게 있는데 700과 300으로 나눠가지고 700에는 지금 용적률이 150%가 적용이 되고요. 300제곱미터에는 이제 100%의 지금 용적률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체 연면적은 얼마냐 이제 그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중평균한 용적률 해가지고 자 요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바로 해보면 일단 이 대지 면적이 이제 1000이죠. 1000분의 아주 쉬워요. 700 곱하기 150 하면 됩니다. 700 곱하기 150. 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300 곱하기 100. 3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게 가중평균한 용적률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얼마 나왔죠? 이거 계산하면 이제 135 나오죠? 계산하면, 계산기 갖고 들어가시니까, 자, 135%예요. 그러면 지금 가중평균한 용적률이 지금 135인데, 우리가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300%다. 용적률이 300%다라고 하면, 자, 대지 면적의 3배를 짓는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용적률이 300%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3배를 짓는다. 건축물 높이로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이 300%다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3배를 건축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135%죠. 근데 이걸 만약에 100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게 1.35예요. 1.35. 그래서 지금 현재 대지가 1000이죠. 대지가 1000이니까 용적률이 135%라면 지금 1000제곱미터에 1.35배를 건축할 수 있다. 그 높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면적까지 안 가도 1350이 나오죠. 이 1000 곱하기 1.35 하면 나오죠. 1000 곱하기 1.35 해서 1350 제곱미터. 자, 이렇게 구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다음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세대 건축물인데 2에서 3층은 주거 전용 구간이고 지붕이 경사진 형태의 다락 높이는 1.7m, 처마기에는 50cm다. 좀 전에 바로 한 건데 다락의 높이가 1.7이래요. 근데 우리가 다락 높이가 경사진, 이걸 우리가 박공지붕이라고 하죠. 박공지붕에서는 1.8m 이하인 경우에 다락의 바닥 면적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반 만약에 평지붕이라면 1.5m 이하인 다락의 바닥 면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락의 높이가 지금 1.7m고 뭐 처마 길이가 나와 있고, 근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여기도 이제 오타예요. 200제곱미터예요. 200제곱미터. 자,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의 한도가 200%, 50%라고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 면적은 얼마냐? 최대 면적은 얼마냐? 자, 요거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건물을 한번 또 그려볼까요? 건물을 그려보면,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다락이 있었고, 3층이 있고, 여기 다락이 있대요. 다락이 있고, 여기 2층이 있고요. 2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주민 공동시설이래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주민 공동시설이고요. 여기 면적이, 여기는 50, 다락은 50이고, 3층은 100이고, 2층은 100. 그리고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40. 자,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이제 60이래요. 근데 우리 아까 연면적 계산할 때, 연면적을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 면적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주차장하고 필로티 구조, 거기에서는 이제 제외를 했었죠. 바닥 면적에서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필로티 구조로 이루어진 주차장인데, 이거는 지금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다락이 지금 바닥이 여기가 50이에요. 다락의 바닥이 이게 50제곱미터인데, 이게 박공지붕, 이게 경사지붕이잖아요. 경사지붕의 경우에는 높이가 얼마 이하였어요? 1.8m. 그렇죠? 높이가 1.8m 이하인 그 다락의 바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연면적 계산할 때. 근데 얘가 지금 여기 높이가 사건이네. 지금 사안이 1.7m죠. 그러니까 1.8m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거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거죠. 경사지붕 다락에서는 높이가 1.8m 이하인 다락의 바닥 면적을 산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여기 다락이 이렇게 있는데 다락의 높이가 층고가 1.5m다. 1.5m. 만약에 이건 박공지붕이니까 1.8m인데 아까 우리 평지붕이니까 수평인 거잖아요. 수평인데 여기 높이가 1.5m라고 한다면 1.5m 이하인 그 다락, 높이가 1.5m 이하인 다락의 이 부분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1.8m 이하니까 요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주차장으로 쓴다, 필로티로 막고서 여기 이제 주차장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 지금 여기는 이제 지하는 없고, 지하는 안 나와 있죠? 지하는 안 나와 있는데, 지상 주차장이에요. 지상 주차장인데, 지상 주차장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필로티 면적도 제외시켜버리고, 주차장 면적도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제외시킨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자,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지금 연면적 구하라 그랬죠? 연면적, 최대 연면적 얼마냐? 자, 연면적을 구하는 건데, 이 공식 가지고 이제 연면적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용적률이라고 하는 애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밑에는 용적률 밑에는 분모가 1이 있는 거잖아요. 분모가 1이 있는 거니까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연면적하고 얘하고 곱해주고 용적률하고 대지면적하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 100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100은 연면적에 붙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개의 연면적은 자, 지금 100개의 연면적하고 2라고 곱했으니까 100개의 연면적 이렇게 그냥 쓴 거고요. 자, 이거는 용적률과 대지 면적이다. 자, 용적률과 대지 면적의 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불필요하게 100이 있으니까 100을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 이 100을 이쪽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여기 100을 지워주면 100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거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이제 100 연면적 여기서 100을 없애려면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100분의 1.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100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 곱해주고 100분의 1 이쪽에 100분의 1 곱해주면 똑같이 곱해주는 거니까 요거 100을 없앨 수 있고 여기 이제 100분의 1이 오니까 여기 분모에 100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은 100분의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이런 공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여기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을 보니까 대지 면적이 200이래요. 그렇죠? 용적률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용적률은 200%네. 그렇죠? 그러면 용적률이 200%고요. 대지 면적이 200이래요. 그리고 그걸 분모로 나눴어요. 100으로. 그러면 하나, 둘 없애니까 얼마입니까? 400. 연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건물의 최대로 할 수 있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거예요. 근데 그럼 현행 바닥 면적은 얼마냐? 현행 바닥 면적은 얼마냐? 저기 아까 다락은 이거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1.8m 이하의 다락에 바닥 면적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연면적 계산할 때. 얘 빼버리고, 얘 더하고, 3층 100제곱미터, 그리고 2층에 100제곱미터죠? 얘 더하고, 그리고 여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은 지금 연면적 계산할 때 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지상층의 주차장은 연면적 계산할 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바닥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건 법이 한번 개정됐어요. 이건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은 포함돼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40, 요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240이 되겠네. 지금 최대 연면적, 이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4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행 연면적이 얼마예요? 현재 연면적이 240이죠. 현재가 240이에요. 현재 연면적이 240제곱미터. 그러면 우리 아까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하는 게 이게 건축행위라 그랬는데, 그러면 최대 4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현재는 240분이니까 둘이 빼버리면 16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60제곱미터를 증축할 수 있다.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네, 한번 다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자, 밑에 볼게요. 자, 3번이죠? 3번.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이 있다. 자, 이 토지에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또 물어봤어요. 또 연면적 또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니까 요거 그냥 또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 연면적에 100을 곱해서 100개의 연면적은 또 써보면 100개의 연면적은 자, 100개의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100개의 연면적은 얘하고 얘의 곱이죠. 그러면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양변에 100분의 1씩을 곱합니다. 왜냐면 이거 100 없애주려고. 그러면 양분의 100분의 1을 곱하면 그러면 똑같은 값이 이게 100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거죠. 여기 100분의 1을 곱한다. 그냥 그렇게 할게요. 100분의 1 곱하고 여기도 이제 100분의 1을 곱해. 100 없애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 수식이 연면적은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분의 자,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분의 10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게 연면적이에요. 이제 공식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3번 하는 거죠.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 자, 지금 용적률이 일단 이 건물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최대 용적률이 200%고 자, 대지는 1000이다.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지금 얘가 얼마냐? 200이에요. 자, 요거 나중에도 써야 되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여기다 새로 쓸게요. 이거 일반적인 공식이니까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래서 연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이거죠. 이제 연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이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다시 보면 지상으로 증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연면적은 100분의 용적률 곱하기 대지 면적인데 용적률이 3번에서 용적률이 200%인가요? 자, 200% 그리고 대지가 얼마예요? 1000. 그렇죠? 그러면 용적률이 200 그리고 대지가 얼마예요?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하나 둘 약분해 주니까 얼마예요? 2000.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네. 그렇죠? 지금 세 번째 연면적이 지금 2000제곱미터예요. 2000제곱미터인데 현재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그걸 또 봐야 되는 거죠. 최대 얼마나 지금 최대 증축 가능한 거 더 늘려가지고 짓는 거 가능한 게 얼마냐 그걸 물어본 거니까 현재 연면적은 얼마냐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현재 연면적 요걸 따져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2층에는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점포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지상층 주차장은 바닥 면적에서 빼버린다 그랬죠? 이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에다가 300 더하면 얼마예요? 현재 800이죠. 그리고 지하층은
계산하는 거 아니죠. 지하층도 뺍니다. 그래서 지상층 주차장, 지하 음식점 요거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실하고 점포만 더하는 거니까 8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연면적은 800제곱미터예요. 800제곱미터. 그러면 최대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2000인데 현재 연면적이 800이니까 둘이 빼버리면 얼마예요? 1200. 그렇죠? 1200제곱미터를 증축할 수 있다.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 보시니까, 뭐 저래, 막 이러시는 거고, 한 두세 번 이렇게 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4번이요.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이거는 또 친절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는 뭐냐면, 용적률에서 연면적이라는 공식을 이걸 만들어서 그다음에 연면적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였고, 지금 네 번째 지금 4번,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용적률 바로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죠. 용적률 바로 구하세요. 그럼 이제 4번 볼게요. 용적률을 바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공식 그냥 그대로 넣고 하면 되는 거죠. 4번. 자,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애는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건데, 자,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으로 계산한다. 100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지 면적이 일단 얼마입니까? 2000제곱미터래요. 근데 지하 2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또 오타네. 이거 오타가 많지? 제가 졸면서 친 것 같긴 한데. 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지하 2층 1400제곱미터고요. 지하 1층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1000제곱미터고 지상 1층은 필로티 구조를 내부로 본 건축물의 부속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한대요. 지금 지상 1층이 주차장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용적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 이 용적률 공식을 통해서 잠깐만 적으세요. 용적률 공식을 통해서 이 연면적을 구할 때는 빼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못 뺐나 한번 볼게요. 용적률, 이 공식을 통해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써서 그러니까 용적률 이 공식을 써서 공식을 적용할 때, 이 포함 안 되는 연면적이 있어요. 그 연면적을 이제 아셔야 돼요. 보면, 지하층. 그렇죠?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가 되죠. 지하층의 면적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지상층, 주차장. 이거 제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됐죠? 그리고 아까 다락이 나왔었죠. 다락의 경우, 다락인데 경사지붕이라면 몇 메타예요? 그렇죠. 1.8m 이하인 곳, 이하인 다락의 바닥 면적. 그리고 만약에 이게 평지붕이었다면 얼마예요? 1.5m 이하인 다락의 바닥 면적은 이 연면적 계산할 때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4번을 다시 보면 지금 대지가 2000인데 지하 2층은 빼는 거죠. 이 용적률 통해서 용적률 계산할 때. 그리고 지하 1층 무조건 빼는 거죠. 지하니까. 근데 지상 1층이 봤는데 부속 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한대요. 그리고 800제곱미터인데 이것도 빼는 거죠. 그쵸? 주차장 면적 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다 빼는 거예요. 지금 읽은 거. 그러면 지상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해가지고 이게 업무시설로 쓰는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800제곱미터래요. 800제곱미터. 그럼 이제 6개 층이죠? 6개 층이에요. 그러니까 1층의 바닥 면적이, 2층의 바닥 면적이 800, 3층도 800, 4층도 8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잖아요. 그러니까 800 곱하기 6 하니까 6, 8이 48. 그러니까 4800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걸로 넣어서 용적률을 계산해 보면 연면적은 일단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4800제곱미터가 나오는 거고, 대지 면적은 2000이었나요? 그쵸? 2000이죠. 거기에 이제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하나, 둘 없애고, 하나 없애고 하니까 240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용적률은 240%예요. 지금 현재. 용적률이 240%인데, 지금, 자, 용적률로 구하는 거죠? 그럼 용적률이 240%네. 1번이 맞고요. 그러면, 자, 5번이요.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의 각 층 바닥 면적의 1000제곱미터인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한다. 층수와 연면적과 용적률은 얼마냐. 자,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 5번에서는, 층수하고 연면적을 물어보고, 그리고 용적률을 물었어요. 여기 연면적은 용적률에서의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 바닥 면적, 지상층 주차장, 다락 면적 빼버린다 그랬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용적률도 구하지만
그냥 연면적도 물어봤어요. 그냥 연면적. 그쵸? 그냥 연면적을 물어보면 지하층 바닥도 다 더해줘야 됩니다. 지하층 바닥도 다 더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에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그냥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5번이죠? 5번에 대지가 이제 2000제곱미터래요. 대지가 2000인데 건축물이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 이제 1000인가요? 1000제곱미터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상 3층, 지하 2층이죠? 요거 이제 단면도로 보면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이렇게 1층, 2층, 3층에서 1층, 2층, 3층 해가지고 자, 요게 지금 지상층이 3층이고요.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층이죠. 그래서 지하 1층, 지하 2층 해서 요거는 이제 2층에 지하 2층짜리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평면도고 요거는 이제 단면도예요. 단면도.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에 지금 1000하고 2000만 조건만 주어졌죠. 이런 경우에 층수는 몇 층이냐? 그 용적률이 얼마냐?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 건물 몇 층이야? 라고 그러면 내가 지하층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세보잖아요. 1, 2, 3, 4, 5, 6, 7.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세보죠. 그래서 이 층수를 물어보면 지상층만 기준으로 하죠. 지하층 기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이에요. 자,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건축 그 조건에서 각 층 5번이니까 각 층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래요. 그러니까 요 한 층에 지금 바닥 면적이 지금 얼마냐면 이게 1000이라는 거잖아요. 1000.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3층짜리 건물에 두 번째 물어본 건 그냥 연면적이에요. 그냥 연면적이면 아니 지상층만 층이냐 지하층도 층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3층이면 이제 여기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면적은 이제 5000제곱미터란 말이에요. 5000제곱미터. 우리가 용적률에서 연면적 계산할 때만 지하층하고 뭐 지상층에 주차장 빼고 뭐 다락 빼고 이러는 거지 그냥 연면적 물어보면 다 넣어야 돼요. 다 넣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거니까.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또 5000을 딱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용적률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또 계산해 봐야 돼요. 여기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그리고 여기에 100 이렇게 곱한 값이잖아요. 그럼 대지가 지금 얼마냐면 이거 2000이래요. 2000. 그리고 근데 여기서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 요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상층 1층 여기 1000이니까 1층, 2층, 3층이니까 이거 3000이네. 연면적은. 그리고 여기에 100을 곱한 값이죠. 그렇죠? 네.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너무 빨라요? 네. 네. 좀 어렵게 살았어요.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2000분의 3000이니까 이거 약분되잖아요. 그러면 300 나누기 2 하니까 150이죠. 그러니까 용적률은 150%인 거예요. 용적률. 그래서 머릿속에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이 필요한데 이때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층 주차장 그리고 뭐 다락 뭐 이런 거는 뺀다 뭐 이렇게 그리고 지하층 이런 거 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150 지상층 주차장을 뺍니다. 지상층 주차장. 네. 돌아가셔서 몇 번씩 해보세요. 오늘 한번 한 3번씩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럼 더 이상 뭐 어떤 가치는 없어요. 6번 볼게요, 6번. 자, 일단 오타가 났는데요. 저기 그 보기 3번에서 100이 아니라 80이에요. 예. 아주 매눈으로 잘 잡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80제곱미터로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1번에 60, 2번에 70, 3번에 80이에요. 자, 6번이요.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 여기도 오타죠. 미터가 아니라 160제곱미터입니다. 6번이요.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상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분 건축물로서 지금 평지분이니까 이렇게 아까 박공지분, 경사지분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용적률이 150%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냐? 자, 우리가 바닥 면적을 구하는 거는 바닥 면적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연면적을 알아야 되죠. 연면적.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자, 지금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자, 이건 그냥 시그마, 그냥, 자, 각층 바닥 자,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건물이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가 이 바닥 면적이 이제 100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연면적이 예를 들어서 600이다. 연면적이 600제곱미터다. 6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몇 층 짓는다는 거예요? 6개층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다. 자, 이건데 지금 문제가 이제 그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 연면적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 공식 가지고 다 하시면 돼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요거 가지고 하시는데, 자, 그럼 이제 연면적 요거 따로 쓰면 되는 거죠. 또 똑같이 100개의 연면적은 자, 이렇게 곱한 거니까 그리고 용적률 곱하기 대지면적에서 자, 요 100은 지워지고 여기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100. 자, 그래서 이렇게 연면적은 100분의 용적률 곱하기 대지면적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지문에서 보니까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래요. 자, 그러면 100분의 뭔지 모르지만 앞에 거는 이제 160이고, 자, 그리고 용적률이 지금 얼마예요? 용적률이 150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150.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요 계산해 보시면 예, 요거 계산하시면 150 곱하기 160 나누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하나 둘 하니까 15, 16 뭐 240 연면적 240제곱미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층짜리냐 그거 알아야 되겠죠.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래요. 공식을 통했을 때는 아까 우리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상층만을 기준으로 했죠. 지하층은 요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3층짜리 건물이란 말이에요. 지상 3층에 지하 2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나누기 3층. 이렇게 하면 한 층의 높이, 그 면적이 8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예. 오늘 한번 저 집에 식사하시고 있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책으로 좀 볼게요. 오늘 책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서브노트 아까 이렇게 보셨던 거랑 확인하셔도 같이 놓고 보세요. 자, 교재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건축법이요. 사실 뭐 서브노트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 책으로 하는 건데요. 자, 320페이지죠. 320페이지 한번 보시죠. 320페이지 보시면, 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용어의 정의도 좀 볼게요. 대지가 나왔어요. 자, 대지 해가지고 첫 줄에 보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자, 필지라고 하는 거는 구분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그래서 필지는 그냥 토지의 등록 단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지라고 하는 거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자,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밑에 건축물이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정착해야 됩니다. 떠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 밑에 줄 자, 다 볼까요? 이에 따른 시설물, 그리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래서 예를 좀 기억하세요. 공연장이나 점포나 차고나 창고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다. 됐습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321페이지가 있죠. 거기 아까 지하층 나왔어요. 우리 본 거. 자, 7번에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평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평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지하층이 되려면 평균 층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한 층의 건물이 4m짜리 건물이라면 지하층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4m의 절반 이상인 2m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지하층의 정의고요. 밑에
뭐 거실이 있는데 거실은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공간을 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 주요 구조부 볼게요. 6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력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 해가지고 자 6가지가 있다. 건축은 아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해가지고 건축이라고 하는 건 총 5가지다. 5가지다. 대수선,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의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까 증설, 해체하는 것도 이제 그 대수선이라고 했었죠. 자, 됐고요. 도로 밑에 13번이요. 첫 줄.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그리고 두 번째 줄 아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앞으로 이곳은 도로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정도로도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324페이지 볼까요? 324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나와 있죠. 1번, 2번 나와 있습니다. 똑같아요.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래서 지붕과 기둥이 한 세트고 또는 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2번이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것도 건축물이다. 자, 밑에 적용 제도가 있죠. 박스가 있는데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축법 적용 X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이것도 이제 심심치 않게 잘 나오죠.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거. 어떤 거냐면 개별 법규가 있다면 어떤 그 구조물에 대해서 개별 법규가 존재하면 우리가 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개별 법규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 법규가 존재한다면 개별 법규에 적용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박스에 건축법 적용 X 하나 써놓으세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거. 건축법 적용 X. 자, 첫 번째 보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보호법이 있다는 거예요. 개별법이. 어떤 건축물을 규제하는. 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자, 그리고 두 번째,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자, 철도법에서 당연히 철도에 있는 것들은 다 규제를 하겠죠. 그러니까 운전 보안 시설. 두 번째, 철도 선로 위 아래를 가로지르는 뭐 보행 시설. 그런데 플랫폼. 자, 보세요. 지금 철도와 관련해서는 철도법이 적용이 돼요. 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법 적용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서서 열차 기다리고 하는 게 플랫폼인데 이런 거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교통법에서 따로 다 규제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건축법 적용 안 받는다. 그리고 거기 보면 4번에서 뭐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거 법률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자, 이런 법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 자, 그래서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 당연히 적용 안 된다. 자, 됐고요. 325페이지 갈게요.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 보시면 첫 줄이에요. 대지랑 자, 그 줄이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 자, 그래서 대지랑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326페이지 갈게요. 거기 참고에 신고 대상 공작물 있죠. 거기 첫 줄에 보시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구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공작물. 자, 신고하라는 겁니다. 신고. 허가가 아니고 만들어 놓고 그냥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옹벽이나 담장.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 출제 유형이 그 숫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옹벽이나 담장은 2m, 광고판, 광고탑은 좀 크죠. 4m. 그래서 서장훈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요. 서장훈 건물을 전 본 적이 없어서 그 광고탑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낸다고 하던데, 네. 아, 서장훈 키가 크니까 4m는 되나 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굴뚝 6. 자, 굴은 6월 달에 먹으면 안 되죠. 네. 네,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우, 배고파. 자, 고가수조 8m. 아, 이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셨나 본데. 제가 배고파 그랬는데, 고파 해가지고 했는데, 예, 예. 고가수조는 8m입니다. 자, 굴은 6월 달에 먹으면 안 되고요. 아, 저는 지금 배가 고프죠? 그래서 8m, 고파. 자, 그리고 지하 대피요는 30m. 자, 30m. 자,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그리고요, 건축이요. 건축물은 아까 5가지라고 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다 뜻은 봤고요. 327페이지 갑니다. 신축이요. 첫째 줄.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그러니까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다. 자, 개축이요. 첫 줄이요. 자, 이건 중요하다 그랬죠?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 지문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수선 변경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자, 일부를 거기 보면 내력벽, 기둥, 부, 지붕틀 해서 그 밑에 줄 셋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건 별표하시고요. 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정정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는 스스로 철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철거. 자, 그리고 재축이요. 밑에 천재지변이죠. 첫 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자, 그래서 다시 축조, 두 번째, 다시 축조하는 건데, 그 밑에 줄, 종종 규모 이하로 할 것, 재축이다. 자, 이제 대수선이요, 대수선. 대선이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은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자, 그래서, 지금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이런 거의 외부 형태를 수선화가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대수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 그러니까 만들어내거나 또는 없애거나 또는 그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숫자 30제곱미터. 자,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기둥을 세우거나 없애거나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보, 3번에 마찬가지죠. 3개 이상 증설 해체. 그리고 네 번째, 지붕틀 증설 해체. 그리고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다 3개입니다, 지금. 그런데 7번 하나 보세요. 7번.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의 담장을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는 아주 절대적이라 그랬죠? 그 돌멩이 하나 못 움직여요. 여기 장독대 못 움직이고요. 자, 이런 지역에서 움직이기만 하면 대수선에 들어간다.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327페이지 가시면 밑에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이거 29개의 용도가 있어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외우시는 거 아닌데 이제 몇 개만 볼게요.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이 있죠. 단독주택 밑에 거기 단독주택 오른쪽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 이거 하나 볼게요. 3개층 첫 줄에 3개층 이하일 것.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오른쪽 끝에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개층 이하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자, 그리고 공동주택 2번에서 자, 아파트 우리 이제 주택 곱할 때도 나오는 건데요. 아파트는 거기 5개층 이상. 그리고 연립주택 있죠. 2번에 자, 거기 중간에 바닥 면적 두 번째 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자, 연립주택은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이 아니죠? 초과예요. 자,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그리고 다세대 밑에 있죠? 여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요. 거기 밑에 보면 제1종 근생시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제2종 근생시설 이렇게 있는데 주거지하고 가장 가까운 시설물을 제1종 근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2종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나가요. 멀리 나가면서 시설, 대체적으로 면적도 좀 커집니다. 이런 경우를 제2종 근생시설, 2종 근생시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328페이지 저쪽에 보시면 제1종 근생에서요. 첫 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그리고 2번에 휴게음식점. 그리고 329페이지 맨 위에 거기 한의원, 첫 줄에 한의원. 그리고 거기 새글씨 안마원. 자, 이런 것들은 제1종 근생이다. 그리고 9번에 거기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죠. 자, 부동산 중개사무소인데 밑에 보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혹시 나중에 부동산 그쪽에 사무소를 개설하시게 되면 여기 1종 근생도 되고 2종 근생도 있거든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 1종. 면적이 좀 커지면 2종이에요. 자, 밑에 329페이지 볼게요. 2종 근생에서 보면 거기 1번에 공연장, 종교집회장 해가지고 좀 규모가 커지죠. 그리고 휴게 음식점도 보면 거기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해서 그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개설하시게 될 부동산 중개사무소, 거기 14번에 거기 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해서 아까 거보다 규모가 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제1종도 되고 제2종 근생도 됩니다. 면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셔서 334페이지 자, 아까 우리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이렇게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면 거기 2번 방가로 2번에서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했어요. 그 박스 안에 자, 허가 대상 위로 올라가면 허가 대상이고 그러니까 화살표로 그냥 기억해 주세요. 위로 올라가면 허가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신고였죠. 위로 올라가면 허가다. 아래로 내려가면 신고다. 자, 그래서 그 앞에 두 문자 333페이지 맨 아래쪽 다시 볼게요. 333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관련 산업 등 시설군에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해가지고 외우세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해서 앞글자 따서 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해서 그냥 외우세요. 이거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니까 무게. 주로 이제 맨 위쪽에 있는 게 가장 무겁다. 자동차 시설군이 가장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340페이지요. 340페이지 가시면 건축 허가가 있어요. 건축 허가가 있는데, 자, 저기 그 방가로 1번이요. 사전 결정, 저기 그 위에 보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해가지고 사전 결정의 신청, 아까 우리 봤었죠? 신청 대상 볼게요. 방가로 1번에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로 한정되는 거예요. 건축주가. 자, 허가를 받고 건축해야 되는 건축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두 번째 줄 건축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1번에 보면 뭐 허용되는지 여부, 이게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돼서 미리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전 결정의 신청입니다. 그런데 거기 2번에 보면 박스 내려와서요. 동시 신청 있죠. 자, 첫 줄 사전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두 번째 줄 도로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하면서 동시에 검토를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방가로 1번 또 사전 협의가 있죠. 허가권자는 자, 그 줄 끝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하게 되면 그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인 경우에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라. 자, 341페이지 갈게요. 자, 그 첫 줄에 의제사항 있죠.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의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뭐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자, 거기 박스 안에 개발행위 허가가 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거기 뭐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천법 나왔죠. 아까 하천 전용 허가가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요거 이제 본 적이 있고요. 자, 내려오셔서 시료가 있죠. 시료.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신청자는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결정 받았기 때문에 진짜 정식 건축허가 내세요라고 하는 게 2년 기간이고요.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다른 게 상실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건축허가로 가겠죠. 사전결정은 끝났고 건축허가 허가권자. 자, 건축허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한다. 그래서 지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건축허가 이제 내주는 거죠. 5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다음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의 건축물에 해당 건축물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 첫 줄에 박스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으라.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뭐 1번 공장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창고, 3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건축 건축물 이렇게 1, 2, 3 나와 있는데 요거는 허가 제외 사항입니다. 허가 제외 사항이에요. 허가 제외. 그래서 1번 공장, 2번 창고, 3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건축 건축물 요거는 허가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있어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자, 첫 줄에 보면 이거 건축주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 시장 군수가 허가하려고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 이런 얘기죠. 첫 줄에 보면 시장 군수는 그 줄 중간에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두 번째 줄 끝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군수가 그냥 막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허가 못 해준다는 거예요. 1번에 보면 박스요.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됐고요. 두 번째,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공한 구역에 3층 이상, 그리고 그 밑에 줄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자, 공동주택,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 그리고 2번에 일반 음식점, 3번에 일반 업무시설, 4번에 위락시설, 그리고 5번에 숙박시설. 자, 여기에는 그리고 밑에 마저 하고 하죠. 자, 밑에 그리고 3번의 끝에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과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 특히 2번은 별표하시고요. 자, 아까 자수 3일, 그리고 위숙 011 이렇게 했었죠.
자수 3일, 위숙 011.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자수 3일, 위숙 011. 자.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질, 거기 자, 동그라미 하고요. 수, 거기에 수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3층 이상, 3 동그라미 밑에 1천제곱에서 1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자수 3일, 밑에는, 자, 거기 공동주택의 공, 일반 음식점의 1, 일반 업무시설의 1, 그 다음에 위락시설의 위, 숙박시설의 숙 해서, 자수 3일, 위수 011. 자,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343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맨 밑에, 건축 허가의 절차에서 양가로 3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서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된다.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박스 안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 하나 써놓으세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 자,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제 건축물을 이제 짓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첫 줄에 박스 안에 1번이요. 그 줄 끝에 1번 끝에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대지 사용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밑에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하나 써주세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냥 외우세요. 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2번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건축물을 신축, 재축, 개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자, 그 줄 끝에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그래서 100분의 80. 자, 100분의 80. 요것만 체크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허가, 지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344페이지 가시면, 자, 4번 끝에요. 지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번 끝에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자, 그리고 5번째 보면 중간에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그래서 결의, 요거 하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 밑에 하나 볼까요? 건축법령상, 지금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고른 것은 위에서 바로 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원래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분양을 목적으로 한대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려면 남한테 그 집 팔아먹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라면 대지의 소유권까지 확보를 해서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45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건축허가의 거부가 있어요. 자, 첫 줄이요. 허가권자는 두 번째 줄 끝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재량이죠, 재량. 그리고 첫 번째요. 1번. 박스 안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두 번째 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연하겠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애들 학교 앞인데 이상한 건축물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고요. 자, 346페이지 갈게요. 그 맨 위에 보시면 반가로 1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자, 도시군 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두 번째 줄 끝에요.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체만 좀 기억하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구청장이 건축하거나 건축물에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교통부 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거 사실은 이 책 보시다가 좀 팁인데,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길잖아요. 이게 지금 법조문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이 책이. 이 지금 건축법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근데 시험 지문이 이렇게 2줄 반이 넘어가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예, 그 나중에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장의 길이가 글자 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래서 근데 그래도 공부할 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걸 이제 이거 해제를 명할 수 있구나. 이거 이제 내용 때문에 하는데, 이게 문장이 이렇게 우리 책에서 책 기준으로 해가지고 2줄 반 넘어가죠. 그러면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자,
너무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이제 지명 구성하는데 좀 힘들어가지고 일부러 안 내요. 그런 거는. 여기 6번 볼게요. 건축 허가의 의무적 취소가 있습니다. 자, 첫 줄에요.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해가지고 박스요. 자, 1번.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2년 이내에 두 번째 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두 번째. 자, 1회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했는데, 그러니까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했는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이거는 어느 법이나 다 공통적인 거죠.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면 다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취소해야 된다. 자, 됐고요. 그 밑에 줄 3번도 볼까요? 3번의 두 번째 줄이요.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착수가 불가능하다. 목적 달성 불가능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된다. 허가 내줬다가 취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건축 신고 가 있는데요. 신고 대상 건축물 해가지고 347페이지 갈게요. 오른쪽에 가시면 박스가 나와 있죠. 자, 여기는 그 박스 앞에 신고 대상 건축물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신고 대상 건축물이요. 자, 신고 대상 건축물이요. 거기 박스요. 1번이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중축, 개축, 재축. 아까 이게 뭐예요? 건축행위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2번에서요. 자, 관리지역 중간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 두 번째 줄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미만 체크하시고요. 엔드 조건이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신고 대상이다. 그러니까 작은 건축물이에요. 큰 건물은 허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규모라면 신고로 갑니다. 그리고 3번에서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자, 여기도 엔드 조건 똑같아요. 위에 2번하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아까 대수선도 건축 행위로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5번에서요. 동그라미 1번.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두 번째, 건축물의 높이를, 동그라미 2번이요.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자, 그리고 6번에서 세 번째 줄이요. 2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이것도 신고사항이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됐어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348페이지 가시면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자,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해가지고, 자, 첫 줄이요. 허가권자의 협의해갖고 밑에 줄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두 번째 줄. 자,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자, 그 줄 중간에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협의하여야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가, 그 허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X죠. 협의하여야 됩니다. 공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권자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협의 의제가 있죠? 자, 중간에요. 다 읽을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351페이지 갈게요. 351페이지 가시면 안전관리 예치금에 예치해가지고 맨 하단에 예치가 나옵니다. 자, 예치금의 대상 해가지고 첫 줄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체크하시고요.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맨 밑에 줄.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안전관리금. 자, 허가권자가 자, 공사비의 1%의 범위를 예치하게 하는 겁니다. 건축주한테, 건물 짓는 사람한테 자, 지금 돈을 예치하게 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자, 그리고 353페이지 갈게요. 가설 건축물 있죠. 자,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하고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용 기간만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기간에 제한을 받는 건물, 그걸 가설 건축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방 지었다가 금방 헐어버리는 특징이 있죠. 자, 허가 대상이요. 첫 줄이요.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아까 우리 예정지 이게 동그라미 했다고 했잖아요. 예정지 나오면 허가였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네. 자,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라. 자, 그래서 지금 건축법에서는 계속 허가권자가 5명이 나오고 있죠.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가지고 총 5명입니다. 지금 일단 허가권자가 건축법에서 자, 5명이 나와 있고 허가를 받으라. 예정지가 포인트예요. 예정지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할 때 394페이지요.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해가지고 밑에 자, 지금 재해복구 첫 줄에 보면 신고 대상에서 첫 줄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자, 이런 걸 건축할 때는 그 밑에 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된다. 그 두 번째 줄 내려와서 오른쪽 끝에 신고한 후 착공하라. 자,
그래서 밑에 박스에는 신고 후 착공 건축물이 있어요. 하나 이거 써놓으세요. 신고 후 착공해야 되는 건축물, 신고 후 착공 건축물 해서 그 박스 앞에 좀 써놓으세요. 신고 후 착공하는 건축물.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착공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후 착공하는 건축물. 그래서 신고 대상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고 후 착공하는 건축물. 거기 4번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거 뭐 이거 아파트 분양할 때 많잖아요. 견본주택 있잖아요. 그거 하려면 신고하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공사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신고 공사하세요. 그리고 6번이요. 졸업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거 10 체크하시고요. 자, 졸업식 구조인데 연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10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것도 신고하고 하라. 자, 그리고 9번에서요. 9번 끝에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이런 거, 비닐하우스인데 좀 커요. 그런 경우는, 신고하라. 그리고 355페이지 11번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11번. 11번. 거기 농업어업용 고정식물 온열 및 간이 작업장. 요거 하나 보시고요. 15번.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이런 것들도 신고하고 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존치기간 이번에 있는데, 첫 줄이요.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견본주택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맥시멈이 3년인 거예요. 3년. 거기 보면, 김포 가는 길에 고촌, 이렇게 보면, 예전에 보면, 고촌에 무슨 아파트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양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견본주택 막 지어놨는데 3년 정도 되니까 정말 딱 없애더라고요. 자,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355페이지 가시면 오른쪽에 연장 또는 355페이지 맨 하단이에요. 연장 허가 또는 신고해서요. 박스 안에. 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라. 그러니까 연장해 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신청할 때는 14일 전까지 신청하는데 이건 허가입니다. 허가는 14일 전까지 하는 거고요. 밑에 신고가 있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자, 7일 전까지 신고하라.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하라. 라고 해서 달라요. 허가는 14일이고요. 신고는 7일입니다.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시고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363페이지. 자, 363페이지 가시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있죠. 이제 허가권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허가권자. 사용 승인 누가 줄 거냐? 딱 나고 하는 건데, 자, 첫 줄이요. 사용 승인에 대해서 거기서 건축주가, 자,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 두 번째 줄, 중간 위에 한 후,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그 밑에 줄,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공사 완료 도서가 아까 시방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리 완료하고요, 공사 완료 도서. 그러니까 그 건물 지으면 최소한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이 두 가지 서류, 시방서 같은 경우는 이만큼 돼요. 그래서 거기 도면도 들어가 있고 완료 목록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한 거죠.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아까 허가권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5명. 그렇죠? 아까 5명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해서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 5명이에요. 5명한테 자,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 밑에 사용 승인서의 교부가 있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두 번째 줄 중간이요. 사용 승인서를 내줘야 된다. 아까 이것도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364페이지 가시면 자, 조건부 거기 반가로 이거에서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이 있어요. 허가권자가 이거 해주는 거겠죠. 허가권자는 첫 줄 끝에요. 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자, 그 줄 끝에 적합한 경우,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그 줄 끝에 적합한 경우에 두 번째 줄에만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으면 여기는 만이 있어요. 만. 그쵸? 다시 읽어볼게요. 허가권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자, 그 줄 끝에 적합한 경우에만 여기 만 체크하시고요. 에만. 자,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으면 그 줄 끝에요. 그 한 줄 내려와서 그 줄 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허가를 해줄 때 언제나 그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외울 사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완료된 부분이 적합한 경우에만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거기 366페이지인데 거기 맨 위에 박스 보면 요거는 이제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요. 반자 높이
이거 나왔어요. 이거 가끔 묻는 분들이 있어요. 반자 높이라고 하는 거는 실내 높이, 실내고를 말합니다. 실내 천장 높이, 이걸 반자 높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실내고라고 합니다. 실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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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여기가 1층이다. 그러면 1층의 높이가 4m라고 하더라도, 여기 위에 뜯어보면, 이 위에, 이게 지금 실내고예요. 여기서 여기 바닥에서 여기 위까지의 높이가 지금 이제 이게 실내고입니다. 이게 이제 반자 높이가 되는 건데, 이 위에 뭐가 있냐? 이게 뜯어보면 위에 덕트 지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전선 들어가고, 스프링클러 설비 들어가고, 이게 덕트 시설, 이게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만큼이 들어가고, 나머지 이 부분이 이제 요 덕트 들어가고 나머지 뺀 부분, 실내 높이를 이게 반자 높이라 그래요. 실내고라고 한다. 자, 그리고 369페이지 갈게요. 거기 양가로 이번에 수시 점검이 있죠. 수시 점검이 있는데, 누가 하는 거냐? 건축물에 대해서, 자,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합니다. 첫 줄, 거기 수시 점검 밑에 줄, 중간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한다.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됐어요. 그리고 370페이지 갑니다. 맨 위에 멸실 신고 있죠. 아까 건축물 멸실됐을 때 천재지변으로 이제 없어진 거예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 건축물이 제대로 멸실된 경우에 30일 내에 신고한다. 30일.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지와 도로예요. 대지와 도로인데, 자, 다 왔습니다. 자, 이 양가로 일반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요. 자, 거기 위에요.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첫 줄에서. 그렇죠. 대지가 그 도로면보다 대지는 이제 건축물 지을 건데 거기에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비 오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배수가 안 되면 그냥 물 받아 되는 거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자, 배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다만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자, 건축물의 용도, 방습에 필요가 없는 경우, 습기 방지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자,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고, 뭐 습기 방지에 그런 염려 없다. 이러면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습지, 매립지 위에 이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줄이요. 성토, 토지 쌓아 올리는 거죠. 지방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돌을 깔거나, 뭐 잡석을 깔거나 해서 그 위에 이제 지방 개량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수 시설의 설치. 자, 대지에는 빗물과 우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 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요. 배수 시설의 설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옹벽의 설치가 있죠. 옹벽의 성토. 자, 거기 보면 1번이요. 박스 안에 1번이요. 옹벽. 무너지지 말라고 세워놓는 게 이제 옹벽이죠.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한다. 그래서 1대 1.5 체크하시고요. 높이가 1m. 자, 무슨 말이냐? 경사도가 이렇게 졌어요. 경사도가 이렇게 졌으면 이 부분에 옹벽 설치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옹벽 설치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경사도를 계산할 때, 여기가 1이고요. 이 높이가 1.5예요. 높이가 1.5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1대 1이면 45도잖아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돼서? 여기 1대 1이면 이 각도가 45도잖아요. 근데 요거는 1대 1.5니까 훨씬 가파르죠. 훨씬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정도 되면 이 45도짜리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이렇게 1대 1.5로서 이 각도가 가파라지게 되면 여기에 옹벽 설치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1m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옹벽 설치하라.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그리고 2번 볼까요?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면 아주 무너지지 않게 콘크리트로 하라. 자, 이거 하나 보시고 밑에 이제 373페이지 갈게요. 오른쪽에 가시면 조경 의무. 아까 우리 열심히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개인주택 사시는 분도 있죠. 저는 이제 개를 기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개인주택에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개인주택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자, 면적 볼게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자, 두 번째 줄이요. 조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2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대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밑에요. 예외. 두 번째 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밑에 박스가 나오죠. 조경 의무의 예외입니다. 아까 이거 조경 의무 없다. 이거 하나 그냥 써놓으세요. 조경 의무 없다. 밑에 조경 의무 없다. 박스 위에 조경 의무 없는 거. 아까 우리 많이 했습니다.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그렇죠. 그리고 2번 끝에 공장. 자, 그리고 3번에도 공장. 자, 그리고 6번에 축사, 돼지 기르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7번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시설 그 밑에 옆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키워드가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금방 지었다가 금방 없애는 거니까 여기까지 적용할 필요 없다. 그리고 8번에 연면적 한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자, 근데 그 옆에 보면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경우에는 적용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다시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경우에는 적용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이요. 맨 끝에 가로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은 제외된다 그랬는데, 자, 이거 하나 읽어보면 9번에 아까 세 글씨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우리 여기 이 지역은 지금 적용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농림지역이고 관리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곳이라면 이때는 적용 의무가 있다. 자, 넘어갈게요. 374페이지요. 중간에 3번 공개공지 확보 있죠. 이건 이제 자주 나오니까 별표하시고요. 첫 줄이요. 설치 대상 지역에서 첫 줄이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줄 끝에 소규모 휴식 시설 등의 공개 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죠, 의무. 자, 그러면 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인데 사람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는. 그쵸? 사람이 많은 지역이에요. 일준, 상준. 그리고 그때 보면 4번에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해서 공고하는 지역. 그래서 일준, 상준, 여기에는 일단 공개공지 설치해야 된다. 여기 이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오려면 공개공지 설치해야 된다. 사람 많은 지역이다. 일준, 상준, 도다. 그런데 모든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공개공지 설치하는 거냐? 아니에요. 자, 거기 박스 안에 있죠? 자,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두 번째 줄에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세 번째 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그러니까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지금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이다. 그래서 아까 종교, 운수, 문화, 판매, 업무, 숙박 이렇게 요 지역이 요런 건축물이었죠. 자, 그리고 375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 정하는 거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완화 규정. 자,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 보면 완화 규정에서요. 방가로 1번에서 자, 중간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 번째 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완화의 범위. 자, 밑에 보면 거기 용적률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개별 높이 제한을 말하는 건데요.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완화시킨다. 됐어요. 자, 이제 도로로 376페이지 이제 도로로 갈게요. 도로로 가시면 자, 첫 줄이요. 원칙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밑에 줄 예정도로를 말한다. 자, 그래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도로도 되고 예정도로도 다 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죠. 보행과예요. 보행과.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막다른 도로가 나와 있죠. 이 표는 아까 했던 건데 한번 기억을 하세요. 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35m 이상 해서 236이다. 236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377페이지 갑니다. 그 옆에 페이지 가시면 자, 도로의 지정이요. 첫 줄, 허가권자는 두 번째 줄. 자, 도로를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 도로 지정하려면 두 번째 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자, 밑에 이제 도로의 폐지 변경이 있죠. 자, 첫 줄이요.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줄 끝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할 때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폐지할 때도 이해관계인의 동의. 그리고 그 3번에 밑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있어서요. 자,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아까 어떤 그 대지가 건축물에 접해 있으려면 2m 이상 접하라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밑에 박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거 예외입니다. 2m 도로에 접해야 하는 것의 예외. 자, 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것의 예외라고 써놓고 기억을 하세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예외입니다. 2m 이상, 자, 2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것의 예외 조건 해서 좀 기억을 하세요. 1번, 해당 건축물의 출입이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라면 굳이 2m 고수할 필요 없다. 두 번째,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끝에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는 이 앞에 있는데 여기에 내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하고 한참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광장이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지를 가려면 이렇게 도로를 나와서 광장을 경유해서 내 대지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대지에 2m 이상 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광장을 경유해서 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면 도로에 꼭 2m 이상 접해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라서 농막을 건축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법이라는 개별법규에 적용이 있다면 개별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법만 고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378페이지요. 자,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시면 강화가 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공장인 경우에 3000, 이것도 하나 체크하세요. 아까 우리 2000만 봤죠? 근데 공장인 경우가 3000제곱미터입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두 번째 줄, 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래서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자, 그리고 밑에 건축선이 나와 있어요. 지금 도로와 접한 부분에, 도로와 접해 있는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 선, 이게 이제 건축선이었죠. 그러면 거기 1번 보면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도로가 3m짜리가 나왔잖아요. 3m짜리가 나왔는데 그러면 양쪽 대지로 이제 그 수평 거리를 벌려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1번 볼게요. 자,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했던 거 요거 한 번만 더 볼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대지가 있겠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대지가 있겠죠. 대지가 있는데 이 도로가 폭이 이게 3m라는 거예요. 3m라고 한다면 도로의 중심선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필요한 소요 너비의 수평거리만큼 이동시켜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3m짜리니까 결과적으로 1m가 더 필요한 거죠. 1m가 필요한 거니까 요만큼 얼마예요? 0.5m 이동. 이쪽으로도 0.5m 후퇴 해가지고 자, 건축선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겁니다. 이쪽 대지도 건축선을 이렇게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선 안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을 지정하고 이쪽 대지에 관해서도 이 건축선을 벗어나서 건축선 안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축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도로의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면, 자, 두 번째 줄, 자, 소요 너비의,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서 두 번째 줄,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 했었습니다. 그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선을 기준으로 한다. 자, 또 도로가 이렇게 또 있죠. 도로가 또 있는데, 얘가 또 여전히 3m라는 거예요. 오늘 도로의 필요 넓이는 4m인데 지금 여기 이제 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확장하려고 중심선으로 잡아가지고 확장하려고 딱 봤더니 이쪽에 철도나 뭐 이런 것들이 하천이나 뭐 경사지나 낭떠러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천도 막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이쪽으로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지금 경사지 이쪽으로 이제 만약에 여기에 경사지가 존재한다. 뭐 철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경사지나 철도가 속한 쪽 대지 그 경사지 면으로부터 자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수평거리만큼 이동한다는 거죠. 자, 경사지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수평거리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필요 너비만큼 여기 3m니까 자 1m를 자 요만큼 1m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건축선을 이때 잡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탄생하는 게 이제 건축선이었고요. 건축할 수 있는 선이었고 그리고 대지가 이럴 때 아까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게 여기 20m짜리였고 여기 30m짜리였잖아요. 그렇죠? 여기 30m였고 아까 여기 20m였는데 대지 면적 계산할 때도 이 건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였죠. 건축할 수 있는 선. 그래서 대지 면적은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대지 면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지 면적을 19m 곱하기 20 곱하기 30이 아니라 19m 곱하기 30m 해가지고 570m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70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되죠. 자,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자, 밑에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했는데 가각전제죠. 아까 땅 2m짜리 그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차각 120도 이건 그냥 외우세요. 지문으로 교차각 120도 너비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의 부분의 건축선은 자, 건축선은
뒷말이 이제 없죠? 자른다라고 그냥 기억하세요. 뒷말을 그냥 자른다라고 하나 넣고 그냥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5m짜리하고 4m짜리 했는데 뭐 7m짜리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또 바꿔볼까요? 4m로 할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얘가 7m예요. 7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이쪽 더 큰 것 같네. 차가 이렇게 이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려면 이쪽에 모퉁이 잘라야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서 2m 자르고 여기서 2m 자르고 해가지고 자 건축선이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나가서 건축물을 못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요 건축선 때문에 요 안쪽에서만 건축물을 지어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우기는 좀 곤란해서 뭐 저기 그냥 여태까지 시험 문제는 그냥 2m입니다. 2m. 만약에 자르는 게 나오면 2m. 자, 그 정도 보시고요. 379페이지 갈게요. 379페이지 가시면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해가지고 이제 1번이요. 건축물과 담장의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아까 했었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이건 뭐 이제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건축물의 높이 측정은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다 그랬죠? 건축물의 높이 측정은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이쪽은 이제 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죠. 자,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대지에 분명히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제 건축선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건축선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에 이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물을 당연히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상에서는. 근데 지하에서는 이렇게 장화 신발 모양으로 건축선을 넘어가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건물인데 여기 이제 1층이죠. 여기 1층 건물인데 여기 출입구를 딱 열었어요. 출입구를 열었는데 건축선을 지나갔다. 문짝을 딱 열었더니 건축선을 지나간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게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열었는데 건축선을 넘어간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다만 넘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4.5m였죠. 그래서 여기 건축선의 높이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건물의 높이 측정할 때 대지의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서 높이가 4.5m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쪽 건물에 대해서는 창문이 뭐 이렇게 생기건 뭐건 상관없다. 그냥 열어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5m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괜찮다. 자, 그래서 2번 보면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된다. 4.5m 이하에서 이렇다는 거고요. 그럼 4.5m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괜찮다. 오케이.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뭐 그 설비인데 이쪽은 이쪽 4단, 거기 그 챕터 4는 건축물의 구조 및 그 재료인데 391페이지까지 넘어가세요. 391페이지까지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까 392페이지 볼게요. 392페이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자, 거기 보면 대지의 분할 제한 있죠? 대지의 분할 제한. 자, 근데 대지, 아까 분할 제한의 면적 해가지고 땅을 잘라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할 때 최소 면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주상공록기 해가지고 60, 150, 150, 260 이건 다 외우세요. 넘어갑니다.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395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자 면적 높이 층수의 산정에서의 대지 면적 있죠.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박스 위에 그거 하나 395페이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자, 그거 하나 보시고요. 자 건축 면적이요. 거기 396페이지 가시면 건축 면적이 있죠. 건축 면적은 첫 줄이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거기 보면 그 동그라미 1번에서 전통 사찰의 보존. 자,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 전통 사찰은 일단 3m 체크하시고요. 한옥은 2m거든요. 그거 하나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전통 사찰 가보면 지붕이 이렇게 있고 건축물이 이렇게 뭐 지붕이 이렇게 처마선이 아주 멋들어지게 있잖아요. 멋들어지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건축물에 그 건축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 제1층 바닥 면적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에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일단 처마 끝선부터 4m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요거는 빼고요. 요거는 빼고 그러면
일단 4m를 일단 빼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의 기둥이나 어떤 외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의 이제 중심선으로부터 다음번 기둥의 중심선까지 이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건축 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사찰의 경우에는 4m를 일단 빼고 들어온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옥이면 2m를 잡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서 전통 사찰은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이게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말이 외벽에서 외벽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두 번째 줄이요. 돌출 차양이 설치된 축사. 자, 이것도 혹시, 자, 축사인데 차양, 햇빛 가리개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3m 이하의 범위 내에서 중심선까지의 거리다. 됐고요. 3번에서 한옥 2m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거기 397페이지 갑니다. 바닥 면적 있죠. 자, 첫 줄이요. 건축물의 각종 또는 그 옆에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아까 우리 봤던 거고요. 바닥 면적은 무조건 수평투영 면적입니다. 거기 이제 박스 안에 보면, 자, 1번, 벽 기둥이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탄선으로 한다. 아까 우리 이거 했던 거, 그 주유소. 이렇게 생겨먹은 애 있다 그랬죠? 이렇게 생겨먹은 애 있으면 양쪽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1m씩 안쪽으로 다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노대는 뭐 아까 우리 나왔던 거고요. 자, 세 번째 필로티나 이와 유사한 구조 3번에서 두 번째 줄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까 우리 서브도 다 나와 있던 겁니다. 4번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그리고 다락, 층고가 1.5m, 자, 경사진 형태 집인 경우에 1.8m 이하인 것은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굴뚝. 자, 이런 거는 그 두 줄 내려와서, 세 줄 내려오셔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5번에서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지상층에 설치하는 겁니다.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자, 그리고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됐어요. 자, 그리고 398페이지 가시면 연면적 있죠. 연면적 있는데요. 거기 4번에서 자,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건 별표하시고 박스 다 외우세요. 지하층 면적. 2번에서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3번에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번에 대피공간의 면적은 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이 뭐였어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배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식 써먹을 때 연면적에서 요거 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연습은 좀 했으니까 됐고요. 399페이지 오른쪽에 가시면 박스가 나와요. 박스가 나오는데, 자, 이제 높이 산정하는 거죠. 1번에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한다. 이거예요. 여기, 어디 갔지? 지웠네. 건축물 높이 산정할 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부터 이렇게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의 중심선으로 측정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이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자,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아까 8분의 1이 넘어가면 하나의 층수로 본다 그랬죠? 자, 그리고 12m를 넘으면 자, 그거는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겠다. 자, 층고예요, 층고. 그 밑에 가면 층수 있죠, 층수. 자, 그 399페이지 맨 하단이에요. 1번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면적의 8분의 1 그 줄 끝에 자 이하인 것은 그 뒤에 책이 빠졌어요. 그 400페이지 맨 위에 하나 써놓으세요. 이하인 것은 은부터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자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5층짜리 건물 봤잖아요. 지하 2층, 지상 3층. 이거 할 때 건축물의 층수가 왜 3층이냐. 자, 그거 봤던 거고요. 3번에서 중간에서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4번에서 자,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를 본다. 됐고요. 401페이지에 가시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전북 방향으로 높이 제한 있죠. 박스요. 1번 높이 9m 이하 인접대지로부터 1.5m 체크하시고요.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해당 건축물 높이 2분의 1을 띄워라. 자 2분의 1 체크하세요.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404페이지 가시면 특별건축구역이 있는데 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지역을 이제 특별건축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이제 예술가의 상상을 더해서 짓고 싶은 데를 한번 지어보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특별건축구역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400페이지 박스 위에 원칙 아랫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이 지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405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맨 박스 두 번째 박스 위에 자 방가로 일반 지정지역이 예외에서 지정 제외 지역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자 박스 안에요. 1번 개발제한구역 2번에서 자연공원 3번 접도구역 4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에서 지금 다 개별법이 다 존재하죠. 1, 2, 3, 4번. 개별법에 적용이 있으면 개별법 적용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적용지역 제외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예. 나머지는 뭐 뒤에 408페이지 하나 볼까요? 408페이지. 자, 408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맨 위에 박스 나오죠. 이거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해제예요.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자,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 지정 신청기관이 요청한 경우 뭐 거치나 부정한 방법 이건 뭐 뻔한 거고 3번이요.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5년 체크하시고요. 특별건축구역 지정 전목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5년입니다. 5년의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던 걸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목적이 불가능한 경우죠. 그래서 1, 2, 4번 같은 경우는 다 유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자, 뭐 부정한 방법이라든가 목적 달성이 어렵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해제한다, 취소한다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데 3번, 5년. 자, 이거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409페이지 맨 하단을 볼게요.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그래서 특별건축 구역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축법 규칙에 대해서 자, 거기 적용의 배제 있죠. 박스 위에 맨 아래 특별건축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박스 1번 대지의 적용, 건폐율, 용적률. 이것도 오타예요. 자, 용적률이에요. 그리고 공지, 높이 제한 등 1조. 그 두 번째 줄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한마디로 다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화시켜주겠다. 특별건축구역. 됐어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예, 나머지는 뭐, 예, 나머지 이제 뭐, 주택법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주택법하고, 그리고 이제 농지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되게 간단해요. 농지법은 간단하고요. 예,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그 계산 문제 좀 한번 집에서 한 3번 정도 해보세요. 예,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